근데 여러분, 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막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도 이 서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대한민국이 여기 순위에 있는 이유는 서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CBDC가 도입이 된 다음에 뭘로 변했느냐? 이걸 나쁜 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해서 감시 시스템, 감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은. 원래 중국 공산당, 이 공산주의 국가가 원래 감시 사회죠. 북한도 5호 담당자 해가지고 옆집이 옆집 감시하고 애가 어른 감시하고 부모가 자식 감시하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계로 하고 있는 거라고 중국은 지금. 감시 사회.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 노동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영역까지 인공지능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인간의 노동력의 불필요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생산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실업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잉여 인구, 놀고 먹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애도 안 낳고 지금 국민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잉여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환경 문제 등하고 결부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윤리적으로 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비극으로 점철된 논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생학. 필요 없는 사람은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우려가 계속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생산성으로만 평가하게 되면요,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수 엘리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게 되고 통제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인구 감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인구를 5억으로 감축시키자고 하잖아요. 저 인간들은,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직접적으로.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 1984와 같은 인공지능과 연계된 감시사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축론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 뭐냐? 감시사회 문제입니다. 감시사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감시사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을 갖다가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군지 시스템상으로, 컴퓨터상으로 다 나오는 거죠.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카메라, 전 세계 1위에요. CCTV 제일 많이 설치한 나라가. 중국은 나라 전체가 감시사회로 카메라가 어딜 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이 사람들의 움직임,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범죄 예방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중국은 이미 그게 완성이 돼 있고 한국이 그걸 따라가고 앉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행동, 소비 패턴, 온라인 활동,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점수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대출, 취업, 여행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특혜가 또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신용 시스템은요, 사람의 그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행동, 표현을 억압을 하는 거죠. 표현과 행동을 억압하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와 통제의 교환입니다. 편리함을 대가로 개인정보와 자유를 내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편리한 모바일 결제,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환영을 하고 있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 뒤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분석이 돼서 통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런 감시사회 시스템이, 감시사회 체계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치안유지 명분으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죄 예방이나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안면인식, CCTV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 감시 기술 도입을 늘리고 있죠. 초기에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그 범위와 활용 목적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몇 달 후에 A라는 사람이 석 달 후에, 넉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겠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에도 이거 나왔었죠. 제가 이거 대학교 때 봤는데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데 제가 5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어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를 갖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영국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다음으로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결합이 됐을 때 우리의 사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첨단 기술은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냥 기계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시무시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 요리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맛이 간 사람이 사용하면 뭡니까? 이게 무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오용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거 중국이 앞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중국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좋게 사용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그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고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래를 거부하고 인공지능을 우리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성경 말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온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라는 인물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그리고 사상경찰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결국 인간의 자유와 감정이 완전히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요원이었던 스노든이 미국의 정보수집기관인 NSA에서 개인의 휴대폰을 해킹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 시장 예측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마켓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펼쳐질 사물 인터넷 시장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더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더스트는 초소형 센서들의 군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센서들을 먼지처럼 뿌려서 온도나 습도 또는 압력 같은 물리적 정보들을 무선 네트워크로 감지하는 것이 작동 원리입니다. 스마트 더스트는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크기지만 컴퓨팅은 물론이고 양방향 무선 통신 그리고 태양전지와 같은 전력 공급 장치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초소형 센서가 다른 여러 개의 초소형 센서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 통신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 타임즈 2021년 1월 보도 등을 보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더스트가 최근 들어 개발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역사는 비교적 오래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크리스 피스터 교수는 미 국방부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출 규모하게 움직이는 적구의 저격수를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소형 센서 개발을 의뢰받은 것입니다. 초소형 센서들을 저격수가 잠복할 만한 장소에 미리 촘촘하게 뿌린 다음에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생포하거나 사살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피스터 교수는 제 아무리 뛰어난 저격수라도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면 도건의 든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계획을 들은 후 곧바로 연구에 착수해 마침내 스마트 더스트의 기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당시에 개발됐던 스마트 더스트의 크기가 처음부터 초소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성형값만한 크기가 최선을 다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상용화를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향상되면서 1mm에서 2mm 정도까지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센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스마트 더스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교수가 초소형 센서 개발을 의뢰받았던 당시에도 사람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은 많았습니다. 레이더나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 장비들이 바로 그것인데 문제는 이들 장비들은 노출의 위험성이 있었고 실시간 정보 수집 측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더스트는 이러한 기존 장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먼지만한 크기의 감시 장비를 필요한 지역에 살포하면 실시간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크기가 작아서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통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더스트의 탄생 과정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도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가 점차 그 사용 범위가 일상화로 넓게 확장된 것처럼 스마트 더스트 역시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 관측이나 생화학적 오염 측정, 그리고 물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태 관측에 활용된 모델로는 인텔 연구소와 UC 버클리 대학이 공동으로 바다 재배의 생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스마트 더스를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냉해처럼 사람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라도 스마트 더스는 실시간으로 토양의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 외에도 스마트 더스트의 응용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단독 기술 자체만으로도 활용도가 높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는 다른 여러 기술들과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대들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더스트를 사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사무실 등 주변에 이 센서를 뿌려 놓으면 온도와 빛, 그리고 진동뿐만 아니라 성분 등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재해 예방과 사후 관리에도 스마트 더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고층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 진동을 감지하는 스마트 더스트를 미리 뿌려두면 진동의 정도를 미리 계산해서 경보를 해주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무실 근무자의 옷에 스마트 더스트를 부착하면 실내 온도를 측정해 건물의 냉난방 장치로 신호를 보내주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기저귀에 스마트 더스트를 붙이게 되면 아기의 위치와 상태를 일일이 감지해서 알람을 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더스트는 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삽입해서 사람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치료하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더스트를 손가락에 부착하면 컴퓨터 키보드 대신에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도 컴퓨터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RFID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유통과 물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와 베리파이는 스마트 더스트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전문기업인 갈바닉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설립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뉴럴링크를 설립해 신경질환을 치료하고 진단하기 위한 스마트 더스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기술이 대부분 그렇듯이 스마트 더스트의 미래에도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잡지 포브스지는 오용 가능성이 높은 7가지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 더스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마트 더스트가 제2의 미세 플라스틱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적게는 수억 개에서 많게는 수십억 개의 스마트 더스트가 지구 곳곳에 쌓이게 될 텐데 그럴 경우 미세 플라스틱처럼 새로운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로카 연구소의 리처드 스크레이브는 완전한 통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더스트 기술을 장악하게 되면 수천만 혹은 수십억 명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곧 권력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시사회가 현실화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 사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위기의식과 고립감이 팽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강한 권력에 스스로 지배당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권위주의 정치, 다시 말해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가 인간의 기본권이나 사회 정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